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민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자, 문 2. 민법상 선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형 이제 보기형 문제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 강조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요런 것부터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뭐부터 봐야 됩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역, 먼저 기역 지문. 자, 1번, 3번, 5번 이렇게 있죠? 3개 있죠? 통과. 니은 지문. 자, 1번, 2번, 3번, 4번 니은 옳은 지문이죠? 5번까지 있네요. 자, 출제위원들이 자, 예능각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은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냈어요. 개인적으로 좀 왜 이렇게 했는지 짐작 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니은 지문은 5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 니은 지문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일단 니은은 옳은 지문이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다음으로 디귿 3번, 4번, 5번 예 통과. 자, 리을 2번 아이고 예, 2번, 4번, 5번 통과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옳다는 것만 확실하고 나머지가 통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부터 보시면 돼요. 자, 기억.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에 위반해서 체결한 계약. 대표권 제한 규정 위반이죠? 이 계약은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닌 한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지문이고요. 자, 전형적인 지문이죠? 그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위반 계약의 효력을 묻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됩니다. 이제 우리가 법인 경우는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는 이런 해석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로 대항하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민법 60조에서 볼까요? 민법 60조에서 이사의 대표권, 이거 법인에 관한 규정이죠? 이거 민법 보시면 이게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60조 이 앞에 있는 부분부터. 자,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60조의 해석을 두고 견해 대립이 있긴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런 규정 자체가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규정이 있죠? 법인 경우는 민법 60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등기를 못 하잖아요.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60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대표권 제한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이제 무효로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어쨌거나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니은 지문을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시험은 시간과 속도 싸움이에요. 시험 준비 과정도 그렇고 실전 시험도 그렇고요. 시간과 속도 싸움입니다. 동그라미 1부터 봐야지. 이 기억 니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니은은 무조건 옳다고 했었고 니은은 무조건 옳다고 했었고 그리고 기억이 옳죠? 기억이 옳으니까 자, 니은 리을이랑 니은 디귿 2번, 4번은 제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종이 딱 치려고 한다. 그러면 자, 2번, 4번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되고 1, 3, 5 중에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종이 딱 지금 한 10초 후에 5초 후에 치려고 한다. 그러면 1, 3, 5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1, 3, 5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니은 지문 볼 필요가 없고 이거 제끼고 자, 디귿 봅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로 채권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채권의 채권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이 채권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양도인은 채권 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허위 표시의 법리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허위 표시 같은 경우 허위 표시는 무효죠. 허위 표시 왜 무효예요? 민법 108조 1항 때문에 허위 표시가 무효인데 그 경우에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됩니까? 민법 108조 2항 때문에. 민법 108조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래서 이제 허위 표시가 무효인 거고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108조 찾아보셨고 어쨌거나 사안에서 어떤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A, B 사이에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양도했어요. A에서 C로 양도를 했을 때 양도인 양수인이 됐죠. 양수인의 채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양수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을 경우에 이 채권자가 보호되냐 안 보호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3자가 해당되는가가 일단 문제되겠죠. 일단
선의를 묻기 전에 제3자에 해당되는지 이게 먼저 그 문제가 될 겁니다. 판례는 그 제3자란 이 허위 표시, 채권 양수도 계약의 허위 표시죠. 이 허위 표시를 기초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채권 양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허위 표시 채권 양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이 채권 양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있는 것처럼 외관이 형성됐죠. 이걸 믿고 이 양수인의 채권자가 이 채권을 압류 추심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뜻한다라고 보면서 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판례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양도 계약을 신뢰하고 거기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와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판례가. 그리고 지문에 이제 알지 못한 채라는 문구가 있죠. 이건 이제 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증금화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는 그 제3자에 해당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보호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양도인 그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양도인은 채권 양도가 허위 표시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아주 정확하게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끼고 그러면 2번 아까 제꼈고 2번 3번 제꼈고 3번이랑 5번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한 3초 후에 종이 땡 친다고 하면 3번 5번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친구들은 막 2번, 1번, 4번 이런 거에서 막 찍고 있을 때 나는 3번이나 5번에서 50%의 확률로 맞기 때문에 훨씬 내가 우위에 있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이제 리얼 지문 보겠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의 선의는 선의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한 겁니다.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것을 의미할 뿐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 믿었을 요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로 믿었을 것을 요합니다. 요하기 때문에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일단 준점유자 변제 규정은 잘 아시죠? 민법 470조입니다. 민법 470조 보시면 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 하는 효력이 있다는 조문인데요. 이 조문 취지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 즉 채권의 준점유자 상대로 변제를 했다. 어떤 사람이 변제를 했어요. 그 채권자가 아니니까 이 변제는 원래 무효해야 되는데 이 변제를 하는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 없이 선의 무과실로 변제한 경우는 이 변제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민법 470조의 준점유자 변제 규정인데 여기서 준점유자란 변제하는 사람, 변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변제자가 단순히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실제로는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변제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요. 진정한 권리자라고 이 사람이 진짜 채권자라고 적극적으로 믿었을 것이라는 측면까지 있어야지만 선의로 인정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판례 사안인데 예를 들면 B라는 사람이 그 보험에 가입돼서 그 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어떤 더 나아가서 이제 A라는 사람, 그 제3자가 그 B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이미 보험금 받았는데 제3자가 A가 이제 손해배상까지 한 거. 그러니까 약간 꽃배기로 돈이 B한테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B는 이미 보험금을 이미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 그 B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데도 변제를 받았으니까 일단 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의 문제 상황이 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 문제 상황이 돼요. 즉 손해배상의 변제를 한 A에게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지만 A의 변제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B는 이미 보험금을 이미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A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알고도 이제 그 돈을 변제했다고 하면 A로서는 B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B가 이미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그것도 얼마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고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걸 따져가지고 A로서는 이제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남아있다고 믿어야지만 비로소 준점유자 변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고 과실도 없어야지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돼서 변제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A가 B라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은 걸 알면서도 지급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준점유자 변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제자 입장에서는 B가 보험금 얼마 받았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믿어야지만 준점유자의 변제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되게 인정되기 힘들겠죠? 그 증명책임도 굉장히 선의고 무과실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 쪽에서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꽤 빡셉니다. 그러니까 준점유자로 변제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예요. 어쨌거나 리을은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기 때문에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3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제끼니까. 자, 니은 지문 이런 거 실전에서 니은 지문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문도 좀 약간 좀 그렇거든요. 자, 지문 니은 실전에서 이렇게 딱 풀고 바로
그 3번 문제로 바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문 니은은 이 부분은 제가 해설 생각하겠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이게 니은 지문 같은 걸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는 게 좀 적절한 것인지는 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공법 3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